엄마, 이번 달에도 좀 더 줄 수 있지? 엄마는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나 진짜 급해. 얼마 전부터 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요구했고, 봉수는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건넸습니다. 봉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도 눈이 먼저 떠졌어요. 오래 살아오다 보니 몸이 시계처럼 먼저 움직이네요. 무릎이 시큰거려 한참을 주무르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시장 식당의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관절이 찌릿했어요. 익숙하지만 잊히지 않는 아픔이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하나씩 조심히 문질러 닦았습니다. 이제는 좀 놓아도 되는 나이인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눌러 담았어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모아뒀더라면 좋았겠다는 후회도 잠깐 올라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고요. 6시간 내내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품삯이라며 5만 원을 건네주셨죠. 할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손안에 들어온 지폐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하루를 온전히 쓰고도 이만큼이라니 그래도 불평할 힘도 없었답니다. 퇴근길에 은행을 지나는데 문득 오늘이 연금 나오는 날이란 게 떠올랐어요. ATM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잔액 120만 원이라는 숫자에 살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죠. 공과금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계산을 해보니 20만 원 정도가 남겠더군요.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큰딸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 예능을 보고 있더군요. 40이 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엄마 왔어? 배고파 죽겠네. 수진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잠시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혼하고 돌아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된장, 계란 몇 개뿐이더군요.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설날에 먹으려고 아껴둔 냉동 삼겹살을 꺼냈어요. 별일 아니지만 딸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고기를 굽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그제야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기 냄새 나는데?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먹고 싶어서 구웠다고 말했더니 딸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지만 수진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죠. 밥 먹을 때만큼은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잔소리한다고 또 기분 상할까봐 조용히 삼켰습니다. 수진아, 고기 맛있니? 응, 괜찮네. 짧은 대화가 끝나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언젠가부터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저릿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딸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우리 엄마 집에 있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내일 봐. 당분간이라니 얼마나 오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딸이 의지할 곳이 엄마뿐이라는 게 서러우면서도 그래도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마지막 그릇을 헹구다가 무릎이 또 쑤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야겠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버텨보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네요.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수진이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화면에 비친 얼굴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눈가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꺼냈어요.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을 더 해보라고 다그치듯 손을 잡았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전 남편이 그 사람이 빚을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이혼할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빚? 얼마나 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요. 800만 원 아니,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어. 엄마, 이거 안 갚으면 나 진짜 감옥 간대. 법원에서 연락 왔어. 800만 원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래도 딸 앞에서는 흔들리는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채권자들이 뭐래? 언제까지 갚으래? 최대한 빨리 갚으래,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 엄마, 나 어떻게 흐느끼는 딸이 내 품에 파고들었어요. 한참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 계산을 했습니다. 연금 통장에 120만 원, 오늘 받은 품삯 5만 원 모두 내어줘도 여전히 부족했죠. 그래도 감옥만은 보내선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번 달 연금에서 100만 원은 줄게. 나머지는 천천히 모아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눈빛이 순간 환하게 빛났는데 그 기쁨이 왜인지 조금 과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죠. 내 딸이니까요. 그래. 하지만 엄마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일해서 갚아야 해. 알겠지?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나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최고야. 나 꼭 일 구해서 갚을게. 이번엔 진짜 약속이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수지는 흐느끼던 얼굴을 조금씩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보다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연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내려앉았어요. 지폐를 건네받는 손이 쉽사리 펴지질 않더군요. 이 돈이면 세 달은 편하게 살 텐데. 그래도 딸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돈을 챙겼어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100만 원. 우선 이걸로 채권자들한테 말해봐.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고 하고. 수지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내가 꼭 보답할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딸, 이제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었죠. 그날 수지는 채권자를 만나고 왔다며 밝게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 나머지는 내가 일해서 천천히 갚기로 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됐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수진이 직접 찌개를 끓여주더군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효도할게. 그동안 맨날 받기만 했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수진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어. 돈은 급하지 않아. 엄마, 나 정말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딸이 위기를 넘긴 것 같아 안도하면서도 가슴 깊은 구석에서 작은 바람 하나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매달 어김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 달만 진짜 조금만 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 달엔 50만 원. 그 뒤로는 70만 원, 60만 원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연금날이 되면 통장 잔액은 늘 0원을 찍었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제 몫의 생활비는 남지 않았어요. 밥은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물에 밥을 말아 허기를 넘겼고 점심은 시장 식당에서 남은 반찬으로 때웠어요. 저녁은 수진이 챙겨줄까 싶어 기다리다가 결국 제 몫은 늘 작아졌습니다. 그걸 억지로 씹어 삼키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딸이 힘든데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설거지 중에도 손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래도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고 그러면 수진이에게 줄 돈도 없어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식당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허리 한복판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눈앞이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권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3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 귀가 멍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들리지 않았고 병실의 흰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0만 원이면 대체 몇 달을 굶어야 모을 수 있을까? 결국 수술은 미루고 진통제만 처방받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웠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숨도 조심해야 했어요. 잠시 후 외출하고 돌아온 수진이가 묻더군요. 엄마, 왜 누워 있어? 허리를 다쳤어. 병원에서 수술하래. 수술? 그럼 비용은? 300만 원.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심히 말했어요. 수진아, 그동안 엄마가 준 돈 조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마가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나 아직 빚 다 못 갚았어. 조금만 기다려. 나 곧 일자리 구할 거니까. 근데 딸아, 벌써 석 달이 지났잖니. 구직 활동은 했어?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시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진통제를 먹으며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레 말했죠. 할머니, 며칠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루라도 쉬면 월세를 못 내요. 그렇게 웃어 넘겼지만 속에서는 자꾸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연금날이 되었고 예상대로 수진이는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도 70만 원만 채권자가 독촉해서 미치겠어. 수진아, 엄마 허리 수술비 때문에.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단단히 굳었어요. 엄마는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당장이야. 엄마, 나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수진이는 70만 원을 찾아들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50만 원. 공과금 30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에는 20만 원이 남았어요. 진통제를 사고 밥을 사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가만히 주저앉으니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버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제대로 된 음식 하나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미경이는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죠. 엄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하고 된장뿐이잖아요. 저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많이 안 먹게 되더라. 거짓말이었죠.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였어요. 미경은 눈썹을 찌푸리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연금 받으시는데 왜 제대로 안 드세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미경이 왔네? 오랜만이다. 미경은 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했어요. 언니,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생활비 좀 보태드려야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형편 어려워. 빚 갚느라 정신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빚을 언니가 갚아야지. 왜 엄마한테 손 벌려? 순식간에 거실에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두 딸 사이에 서서 어찌할 줄 몰라 손을 내저었죠. 그만해라. 명절인데 왜 싸우니? 하지만 미경은 언니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언니, 뭔가 이상해. 엄마가 너무 말라갔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칠 후 막내 준호가 시간이 났다며 문병을 왔어요. 엄마, 허리는 좀 어때요? 약 먹으니까 견딜만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소파 옆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누나 거예요? 응, 수진이 거지. 준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이거 신상인데요? 300만 원은 할 텐데. 그 순간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막 끝낸 듯 얼굴이 반짝였죠. 뭐해? 내 가방 왜 만져?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나, 빚 갚느라 힘들다면서 이건 어떻게 산 거예요?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친구한테 빌린 거야. 왜 그래? 그 말투가 유난히 예민하게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의심이 선명히 떠올라 있었죠. 다음 날 미경이가 병원 진료를 데려다 주겠다며 왔어요. 차를 타고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엄마, 저기 좀 봐요. 창밖을 보니 고급 호프집 불빛이 번쩍였어요. 그 안에서 수진이가 남자색과 술을 마시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게 언니예요? 빚 갚는다고 울던 사람이 저기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아마 친구들이 사주는 걸 거다. 수진이가 그럴 리가 있니? 그런데 말하면서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미경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운전대를 다시 잡았어요. 그 표정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미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언니한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내 언니가 왜 엄마를 속여? 말을 이어가면서도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채 말했죠. 확인해 볼게요. 제가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서성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수지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 문이 열렸어요. 수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 빨리 자. 어디 갔다 왔니? 친구 만났어. 왜?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죠.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남자들과 웃고 떠들던 모습, 비싼 술병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 늦었으니까 어서 씻고 자라.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둥둥 울리며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속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기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 밤 작은 진실들이 조각조각 모여 가슴 한복판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감기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며칠 지나니 목이 따갑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도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식당이 바쁘면 할머니 손이 필요하니까요.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꾸역꾸역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어지럼증이 밀려왔어요. 발밑이 휘청거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죠.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한데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응급실 불빛 아래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폐렴이 꽤 심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은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죠.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결국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일주일이나 일을 못하면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뭐? 입원? 병원비는? 의사 말로는 200만 원 정도 나온대.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나도 돈이 없어. 엄마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응. 엄마 이름으로 200만 원만 받아. 내가 갚을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수진이가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 대출 서류야. 이게 다 뭐니? 그냥 형식적인 거야. 걱정 말고 여기랑 여기만 찍어. 수진이의 얼굴엔 묘하게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딸을 믿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건네는 자리에 도장을 찍었어요. 수진은 서류를 빠르게 챙겨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게. 엄마는 푹 쉬어.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며칠 뒤 미경과 준호가 함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 다가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의자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어요. 언니가 엄마 연금으로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죠. 빚 갚느라 힘들다잖니. 그러자 미경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급 클럽에서 남자들과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 룸살롱에서 양주병 앞에 앉아 크게 웃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사진들. 제 손이 사진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동안 언니를 미행하게 했어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건 언니 계좌 내역이에요. 일주일에 300만 원씩 나가요. 클럽, 룸살롱, 명품 매장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내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니야. 그러자 준호가 마지막 서류를 조심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언니 빚 상환 기록이에요. 6개월 전에 이미 빚을 다 갚았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개월 전에? 그럼 그동안 제가 준 돈. 한 달에 70만 원씩 6달이면 420만 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 명의로 받은 대출. 그거 병원비에 안 썼어요. 뭐? 미경은 백화점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언니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어요. 200만 원짜리예요. 영수증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사진들이, 서류들이, 영수증이 한꺼번에 눈앞에서 뒤섞이며 가슴 깊은 곳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딸이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테이블 위의 증거들은 한치의 틈도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벽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복도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슬며시 비쳐들었어요. 밝은 빛이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미경이와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두 아이 얼굴에는 걱정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냈어요.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언니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이 뜨거워질 뿐이었죠. 집에 돌아갔더니 거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바로 그 200만 원. 병원비라고 했던 그 돈으로 산 가방이었죠. 언니, 미경이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거 엄마 병원비로 산 거지?
수진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재빨리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한테 빌린 거야. 순간 준호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그 안에서 사진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언니, 변명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이가 고급 클럽에서 웃고 있었고, 남자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내가 맞니?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즐기면 안 돼? 뭐라고 했어? 미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잖아. 수진이가 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며 말했어요. 나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언니, 정말 미쳤어? 미경이는 분노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죠. 엄마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남의 집 사정 신경 끄라고 했잖아. 수진도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딸이 서로에게 다가가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준호가 서둘러 둘을 떼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엄마가 그렇게도 쉬워 보였니?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굳었어요. 엄마 혼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효도 대신 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6달 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일했던 날들, 진통제로 버티며 설거지를 했던 새벽들, 하루 두 끼로 버티며 연금을 건넸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아이의 가방값과 술값이었구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뭐?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넌 더 이상 엄마의 딸이 아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참 잔인했지만 그게 참된 진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경과 준호가 찾아왔어요. 두 아이는 단단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제 동사무소 가요. 동사무소를 왜 가니? 언니 신고해야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그러자 미경이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딸이기 전에 범죄자예요. 이건 노인학대고 사기예요. 엄마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인정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텼던 시간을 이제는 끊어낼 때였습니다. 동사무소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눈앞에 놓인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볼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야겠습니까? 조용히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언니는 엄마 명의를 도용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 글자가 내 딸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님이 진지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총 피해 금액이 62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형사님의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며칠 뒤 수진의 조사 결과가 도착했고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의 전화 정말 무서워. 흐느낌 섞인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미경과 준호가 양옆을 붙잡아 주었어요. 피고석에 앉아 있는 수진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 박수진에게 노인학대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배상하라. 수진이가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슬프고도 이상하게 해방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재판을 받은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예전처럼 불안해 가슴이 조여오던 기분이 사라지고 조용한 평안이 밀려오곤 했어요. 미경이와 준호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죠. 방 하나, 싱크대 하나, 오래된 창문 하나뿐인 공간이지만 이곳은 제 손으로 열고 닫는 온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연금날이 되었습니다. 은행 ATM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통장에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걸 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줄 걱정도 하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오늘은 손주들한테 용돈 줄 거거든요. 말하는 제 목소리가 유난히 밝더라고요. 예전엔 돈을 찾으면서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앞섰는데 지금은 마음이 여유롭고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본 친구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봉순아, 요새 얼굴이 환하다. 그러게, 힘든 일 좀 벗어난 모양이네. 밥을 먹으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를 몰라. 나도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큰딸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했죠. 정리? 어떻게? 법원까지 갔어요. 할머니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요. 그 말이 참 낯설면서도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나를 위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바람이 포근하게 제 어깨를 스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거칠고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떨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변했는지,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다. 엄마, 지금은 약속한 대로 갚아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책임이다. 통화를 끊자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용서에도 때가 있고 사랑도 책임 위에 서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붉게 번진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 묵은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자 미경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그래, 가자. 두 모녀는 저녁 노을이 흐르는 길을 천천히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